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보장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사회보장 관련 논쟁과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이 이제 추석 당일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기간에는 이제 휴강을 하니까 그 휴강하는 오프라인 주차 하나와 그리고 그 주에 진행이 되는 또 온라인 주차 이렇게 해서 두 회의 온라인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전체적으로 진도를 쭉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러면 오프라인에서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 너무 이제 방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 강의가 보강 대신 선택을 한다는 그런 이점이 없어지니까 최대한 이번에는 이제 4주차에 다루게 되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논쟁과 뭐 이론들, 발전 전략들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꽤 원래부터 많았던 챕터이기도 한데 제가 관련된 영상도 조금 넣어서 최대한 이제 지겹지 않게 수업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힘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목차를 구분해 보면 이제 사회보험의 민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사회보장이 경제 성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 또 관련된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의 이제 발전을 이루어낸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여기까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내에 목차의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사회보장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1주차 때, 2주차 때 살펴보았고요. 3주차에는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최근에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가 민영화를 해야 된다, 또는 이제 국가 주도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좀 대립되는 상황이죠. 사실 이것은 경제 성장에 사회보장 제도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이슈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을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이슈를 조금 얘기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1, 2, 요게 아마 한 회차에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 이론과 영향 요인은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발전되려고 하면 어떤 구성요소와 어떤 제반 환경이 필요한지 이걸 함께 다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주도형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뭐 여러 차원에서 얘기되는 이슈인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복지국가로 환골 탈퇴하겠다면서 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취약계층 위주로 현금 복지를,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하고 중복된 복지 체계는 통폐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틀을 바꾸는 대규모 개편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 주로 민간과 정부 협력 아래 돌봄 요양 등 서비스 복지가 확충된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한 건 정치 복지라 명명하고 약자 복지를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이 복지에 관해서 그동안 이런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대통령실은 이 두 가지가 새 정부 복지의 핵심이라면서 한국형 복지국가로 환골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양과 돌봄, 교육 등 전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모자란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을 통해서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 또 다른 과제로 중복과 누락이 만연한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의 신속한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의 이러한 복지 철학은 13.2% 증액, 74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복지 예산안에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완벽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체계 개편 구상에 대한 질문에 정무적, 국면 전환용인 정책은 지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무슨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또 정책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지향하고 대통령실이 복지정책의 거시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민간주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복지 영역 자체를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이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데요. 복지를 민간이 주도로 했을 경우에 이점이 무엇일까? 국가 부문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에 더 가까운 욕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어떤 민영기관과 서비스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고도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복지 서비스를 자꾸 높이고 복지 영역에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좀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전적으로 대폭 이렇게 전환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재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민영기관이 운영을 하다 보면 복지 서비스의 수익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더 많은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형태의 수익이 남는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수익이 보장되는 클라이언트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복지를 민영화한다는 것 자체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조차 그런데 사실 우리는 더 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험 자체를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주도로 하니 급여 요율은 낮고 또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금의 투자 운영이 적절하지 못해서 매번 적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2030 세대가 은퇴할 때쯤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남아있지 않아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도 막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을 민영화해야 된다.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슈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국민연금은 민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계속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시나요?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연금을 수급할 때가 되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기금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영화가 아니라면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연금제도를 가입할까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국민연금을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좀 장점들에서 살펴보면요. 먼저 국민연금은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또 전 국민이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또 기금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민영보험회사가 이제 금융기관이 민영화를 하면 훨씬 더 좀 뭐랄까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훨씬 기금을 더 잘 불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들에 비해서 사람들의 수명이나 또 뭐 정년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뭐 65세까지 은퇴를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의 또 이 사람의 평균 수명은 얼마 정도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도 뭔가 통제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는 거죠. 실업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뭐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언제쯤 받아갈 것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산출되다 보니 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영화할 경우 적립 방식으로 되어서 이제 저축이 증대된다. 그리고 이런 저축이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슈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연금을 우리가 적립하는 형태를 이용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내는 걸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저축에 대한 개념이 조금 증대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저축된 금액들은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투자가 경제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영화할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소득 상한제가 있다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낮은 사람이 낮고 높은 사람이 높게 기여금을 내기는 하지만 그 상한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을 아주 크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많이 내면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야 사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바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영보험의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기업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니까 더 많은 급여를 준다는 것을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점들 때문에 국민연금은 민영화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 위험, 물가 상승률, 기업은 분명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사실상 소득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죠.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다한 관리 운영비와 투자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국민연금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민영화하게 되면 개인 기업이 뭐 은행과 함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런 부대 비용들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인 거고요. 저축 및 기금의 막대한 비축이 유효 수요를 감소시켜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좀 적게 쓰더라도 많은 돈을 연금 보험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받아가니까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연금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을, 국민들의 지출을 감소시켜서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영보험은 이제 보험 수리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와 급여가 결정된다. 그래서 내는 만큼 다 받아가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사회보험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요율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연금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의 노후를 대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업, 퇴직, 노년 요때에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 보험의 가입의 선택의 자유를 둬버리면 사회적 위험의 관리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사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큰 뜻을, 큰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영화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우리가 나중 수업 시간에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보험이죠. 건강보험인데요. 이거 사실 뭐 이슈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 민영화해서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또 한국의 건강보험이 이렇게 국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요걸 다룬 영화들도 있고요. 간략하게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되는지 살펴보고 또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파서 병원 가면 90만 원, 암 걸리면 10억. 미국엔 아프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은 모든 사회가 자본으로 굴러가잖아. 이건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거든. 미국은 역사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보단 민간 운영이 주류였고, 과거 루즈벨트나 트루먼, 케네디 등 많은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법으로 제정하려 했지만 미국 의료조합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어.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왜 국가가 나서서 건드리냐는 게 그 이유였지. 이후 1960년대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생기긴 했지만 국고에서 의료비용 지출이 많아지면서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게 돼. 그런데 이땐 미국과 소련의 경쟁 구도가 한창 불붙은 때였잖아. 한국 전쟁에 베트남 전쟁에 난리를 치고 있을 때였고, 연이은 전쟁으로 미국엔 빚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 나라에 돈도 없는데 전국민 건강보험이니 뭐니 신경쓸 겨를이 있었겠어? 급기야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의료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사보험 제도를 시행하게 돼. 이때부터 전면 민간 의료보험 체제로 돌아가는데, 명목은 고가격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에다가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금도 거둘 요량이었겠지만, 문제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의료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점점 올라갔다는 거지. 그렇게 현재는 살인적인 보험료를 내며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더 살인적인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의료보험을 주요 복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에서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먼 지역에서는 병원도 못 가는 데다가 직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지.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을 위한 보험 제도가 있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에선 아프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파산하는 사람의 60% 이상이 의료비용 때문이라고 밝혀졌지. 한 줄 요약, 극강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전세계 최고 비용이자 최저 품질인 미국의 의료 서비스. 네,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강보험을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건강보험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되는 조세가 엄청 많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는 의사 집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최강의 전문가 집단이죠. 의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장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이 민영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견이죠.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그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슈,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사회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개인이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온전히 받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강보험 때문에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고급 의료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간보험을 가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 자체가 국영화되어 있는 이상 보험회사에서
특정한 고급 의료 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보험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병원과 많은 질병을 커버할 수 있는 민영보험이 있으면 거기에다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되겠죠. 가입자가 많아지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건강보험 전체가 사실은 민영화가 돼야 그 안에서 좀 계층이 구분되는 형태의 의료 서비스나 이런 보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보험이 민영화되면 고급 의료 기술이나 좀 질 좋은 서비스를 얻기 위한 보험 가입자가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의사와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료 기술이 발달되게 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민영보험이 확대된다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쉽게 어떤 기술이나 약품이나 어떤 시술을 진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재정이 조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점차 질병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평균 수명은 점점 늘고 수명이 느는 만큼 전체적으로 많은 질병을 우리가 앓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건강보험료로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요. 먼저 민영보험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위험하니까 이걸 대비하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국영보험이 없으면 민영보험에서 이 사람은 이전에 질병 이력이 있다, 이 사람은 혈압이 높다, 당뇨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 질병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권적인 삶을 살 수는 없겠죠. 당장 정말 아프면 죽어야 되는 현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고가의 진단장비, 새로운 의료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의료계에서 민간보험과 이렇게 이걸 보험 수가에 적용이 되는 의료기술로 넣으려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확보한 기술과 장비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보험료를 적용해가지고 막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역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있는데 이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장이 아프고 계속적인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숨기고 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선택을 통해서 민영보험의 보험료를 받기 위한 형태의 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공급자 간의 의료 서비스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처방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의사가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좋지 않은 서비스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들, 보험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어떤 환경이 계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용 자체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효율성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병원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많이 가면 1년에 2-3번, 적게 가면 한 번도 안 갈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거는 이게 크게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병원 가는 게 불편하지 않고 좀 걱정스럽지 않으니까.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몰라요. 저는 아프다는 게 삶의 위협이 되거나 나의 어떤 빈곤, 경제 생활에 위기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물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 상대적으로 좀 젊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순간에서부터 그런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내가 걱정을 하고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은 국영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민영보험 상품이 조금 더 영역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치과보험이나 뭐 암보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실업보험입니다. 실업보험은 사실상 민영보험으로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노동을 못하게 될 때 그때의 생활을 대비해서 사실은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뭐 지금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입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가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일용직 근로자나 어떤 근로의 고용 안정에 좀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그런 사람들을 모를까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실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내가 만약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돈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거라는 거죠. 연금과 실업급여를 합치면 대충 생활하는데 얼마 정도 들고 충분히 보험료만으로 좀 먹고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면 굳이 일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일을 안 하면 경제활동이 참여해야 될 동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업보험은 거의 고용보험은 국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큽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정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직장에 가입하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 쉬는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보험료가 좀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업보험은 국영화가 거의 대세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가 사실 우리에게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구직 노력 없이 20년 넘게 실업급여를 1억 원 가까이 받는 등 꼼수 수령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3년 동안 실업급여를 1억 원 가까이 타갔습니다. 매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24차례 타갔는데 모두 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배를 타지 않는 시기엔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 상태로 꾸며 급여를 받는 시기였던 겁니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는 최대 9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은 5년 동안 최소 3차례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매년 늘어나 4년 사이 34%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는 11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복 수급은 재취업 노력 등 실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까다롭긴 하지만
꼼수 수령을 막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 수단은 아니라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복 수급 사례가 늘어난 배경엔 일하느니 놀면서 적게 벌겠다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겠지만 불안정한 고용 형태 같은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기간으로 어떤 수요가 있을 때만 이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쓰는 구조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반복 수급이 노동시장 복귀를 늦춘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10에서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취약한 단기 근로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급여 대책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까지 올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2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느는 등 실업급여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은 아닌 만큼 정당하게 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이 불필요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제 보험 관련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이겠죠. 실업급여는 항상 그 수급에 대한 이제 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용시장의 구조도 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제 실업보험은, 고용보험은 민영화가 되면 아마 얼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기업이.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어쨌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민영화 되어야 된다.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험료와 급여가 이제 수지 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는 이제 보험료가 이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경비, 총액, 그리고 보험료가 납입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민영보험의 형태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나갈 돈과 급여의 총액을 통해서 보험료가 산정되는 거니까 이미 운영되는 형태가 민영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재보험은 이제 고용자, 근로를 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장님이 가입을 하죠. 사용자 보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훨씬 더 인맥이나 인프라나 정보나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훨씬 본인 회사에 더 좋은 이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영보험회사가 관리를 할 경우 원가 분석 그리고 보험료 책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산재보험은 회사에 따라서 내는 급여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비용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커지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이게 민영보험이 되면 민영보험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엄격하게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재에 대한 보상을 못 받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엄격한 산재보험에 대한 적용 요런 것들, 또 재해 근로자의 보상 요런 것들은 뭔가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보험사와 또 가입자가 다툼을 하게 될 건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영보험이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관리할 경우에는 위험률이 높은 업종은 가입을 안 시켜줄 것이라는 거죠. 얘기를 해보면
산재보험은 민영화했을 때 직접적으로 보험 서비스를 혜택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이 많이 들고 실제로 위험한 업종은 보험 가입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위험 요소가 높고 또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업종에 포함되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산재보험이 국영화되었을 때 더 많은 혜택과 좀 원활한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보장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보장 제도가 활성화가 될수록 더 좋아질수록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케인즈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인데요. 케인즈는 이제 소득 지원과 조세 감면이 유효 수요를 증대시킨다 라고 봤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세금을 낮춰주는 것 또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런 차원이 사실은 유효 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높인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회보장 비용이 증대될수록 가난한 사람이 소득이 증가한다. 가난할수록 결핍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소득을 보존해주면 전체적인 총수요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균형적으로 돈을 많이 받게 되는 부자들에게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죠.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빈곤층들에게 소득 보장을 해주고 이 소득 보장 내에서는 이렇게 가족수당, 실업, 교육, 훈련 등의 인적자원 관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고 높은 생산성에 넉넉한 소득에 의한 적절한 소비,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서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했었다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생적 성장 모델입니다. 이제 외생적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내수시장 말고 외수시장을 자꾸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 영역으로 경제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다라는 건데요. 내생적 성장 모델의 핵심은 내수시장 안에서 충분한 경영과 충분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는 교육과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조세를 집중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수 시장보다는 내부에 있는 인적자원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강화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영향력 있고 우수한 형태의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교육과 훈련 등의 인적자원 관리에 또는 인적자원 향상에 투자함으로써 내부가 활성화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장한다 라고 하는 이슈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있죠. 사회보장이 강화될수록 경제의 효율성이 낮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많은 조세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를 못하고 자꾸 빈곤한 사람에게 돈을 주다 보니 국가가 침체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더 많은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소득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돌리는 거죠. 양동이가 자꾸 샌다는 것은 뭔가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새니까 전체적으로 부나 경제나 기술이 자꾸 새어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일하는 것보다 여가를 추구하도록 한다.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자꾸 소득을 보장해주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 안 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낙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자립심을 저하시키고 성격도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점차 생산력을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뭔가 개인의 능률과 어떤 영향력, 그리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적인 차원에서는 좀 받아들여지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생적 성장 모델이나 케인즈 이론을 따르면 충분히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결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의, 그러니까 다음 주차죠. 다음 주차의 사회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번 주 오프라인에 대한 보강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며칠 뒤에 또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